검찰 중단 지시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오늘 선거 나오세요.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 관련해서 입시 비리, 또 경력, 허위 경력 조작 뭐 등등의 혐의와 함께 이 주식 백지 신탁 문제 그리고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 방해 뭐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부터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아들과 관련해서 또 딸과 관련해서 한영외고, 조지 워싱턴대, 충북대 법전원,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관련한 모든 죄들 가운데 단 하나 그러니까 충북대 법전원에 냈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명예 활동 확인서 위조 혐의 부분만 무죄고 나머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딸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반면에 주식 백지 신탁이라든지 또 허위 재산 신고,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위조 부분이라든지 또 이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부분이라든지 유재수 국장에 대한 특별 감찰반의 감찰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유무죄가 갈렸는데 유재수 국장에 대한 감찰 방해는 유죄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죄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좀 깎아줬습니다. 2년으로. 그런데 집행유예도 아니고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은 또 하지 않았어요. 증거인멸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재판부는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정경심 교수도 나와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금 형이 집행 중이어서 구속 상태에 있죠. 정경심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추가가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다시 구치소로 향했고 조국 전 장관은 밖으로 나와서 지지자들 앞에서 또 반대쪽에서는 조국을 구속하라고 하는 반대자들 앞에서 앞서 들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판결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뭐 하나하나 다 뜯어서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걸릴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징역 2년이 1심 재판부에서 땅땅땅 했단 말이에요. 예. 보통 사람들 같으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잖아요. 네. 근데 왜 조국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풀어놨나요? 대부분 한 10건 중에서 9건, 8건은 예.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 구속을 해요. 원칙적으로 이제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제 법정 구속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제 판사는 이제 겉으로는 뭐 증거 인멸, 그러니까 이제 뭐 관련된 증거가 전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증거 인멸할 게 없고 또 사회적 주의에 비춰 보면 도주할 염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면 사실 지금 인정된 죄가 대부분이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정경심 교수하고 공모로 돼 있어요. 예. 정경심 교수 이미 징역 4년을 또 다른 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로 1년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이미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범죄 혐의가 겹치는데 또 남편인 조국 전 교수를 사실은 구속하는 것은 굉장히 좀 가혹하죠. 부부를 동시에 그렇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렇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예. 아마 1심 판결 선고하면서 그 부분을 아마 굉장히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오늘 선고한 내용 중에서 이제 무죄도 상당히 많고요. 예. 또 유죄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할 거고 예. 또 조 전 장관은 또 유죄 부분에 항소를 할 거예요.
항소심에서도 아마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로 또 바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항소심 자체도 상당히 재판의 진행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예. 이제 항소심에서마저 만약에 실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되면 그때는 이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예. 그래서 이제 조 전 장관도 사실 이제 항소심에 사실 유죄 무죄도 중요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소심도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한 가지 또 특이한 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담당 교수였죠.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이 노한중 의료원장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네. 의전원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뭔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성적이 아주 뛰어나거나 뭐 이런 경우여야 되는데 조민 씨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6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장학금을 받았어요. 자, 이거를 재판부는 뇌물로 보지는 않았지만 유죄라고 봤어요.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죠. 이제 뇌물 자체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직무와. 그렇죠. 근데 예.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검찰은 이제 이 노 원장이 자신이 뭐 어떤 정부 기관과 관련된 어떤 직위를 얻고자 또는 이제 어떤 병원 원장이 되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이제 민정수석에 줬다 이런 취지로 뇌물로 기소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고 이제 민정수석의 어떤 역할일지 이런 걸 보면 그와 관련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나오지 아직 않았어요. 이제 딸 장학금 준 거랑 민정수석 그렇죠. 업무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금을 주는 명분이나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준 것은 사실은 딸에게 줬지만 민정수석이 받은 거와 똑같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대가성은 없지만 민정수석이 그렇죠. 받은 거랑 똑같다. 그래 우리가 말하는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은 예. 대가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이러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딸이 예. 받았지만 이것은 이제 죄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물죄도 되고 뭐 부정청탁금지법이 돼도 두 개가 된다고 아마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뇌물은 대가성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럼 부정청탁금지법만 된다. 그래서 예.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조금 궁금했던 것들은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 판결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 그러니까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이 과거 딸 조민 씨와 관련해서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이 당시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했고 또 조민 씨도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도 수차례 밝혔지만 오늘 그와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는 전부 유죄로 나왔습니다. 자, 과거에 했던 이 학교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제 전공이 법이라서 이과 쪽 여기 뭐 의학을 포함해서 1저자, 2저자 이런 것들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아이가 1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보이고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꼭 이겨내자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소되고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사실은. 예, 당시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총지휘했던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지금의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부장검사였습니다. 자, 이분들이 모든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해서 탈탈 털었고 그 속에서 자녀들의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도 발견됐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해왔습니다. 먼저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1심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서 유죄 나왔다고 해서 뭐 항소심이나 대법에서 그대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전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조국 전 장관도 밝혔으니까요. 당시에 자녀, 딸,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뭐 두 분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이 꿰어 맞추기식 수사를 해서 너무 탈탈 턴 것이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수사다. 이 주장을 계속했잖아요. 오늘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 유죄로 나왔어요. 딸의 자기소개서도 조 전 장관이 초안을 썼어요. 그리고 온라인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보는 것도 조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다 알려주면서 시험을 보겠어요. 이런 부분까지 옹호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 조국 전 장관이 이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로 예, 그건 잠시 뒤에 저희가 다룰 뭐 거예요. 대선 자금 예. 그쪽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입시 비리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들 뭐 예.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자기 자녀만은 특별한 시민으로 만들겠다. 예. 이게 이제 이기심의 발로 아닙니까? 그런 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거죠. 조국 장관도. 그 부분은 이제 네. 비판받아 마땅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예.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예. 자기 관리를 못했다라는 책임을 여러 차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시나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예. 사회 지도층이나 부의 대물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과연 그렇다고 본다면 조국 전 장관 한 명에 대한 단죄냐 저게. 우리 사회 전반의 리더층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검찰의 예. 금기를 건드렸다고 하는 예.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 거기에 대한 엄청난 융단 폭격식 수사에 예. 의한 어떤 피해라고 보는 측면과 또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예. 본인이 언급하고 말해왔던 정의와 평등 예. 그런 걸로부터 위반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단죄, 이 예. 동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렴과 또 사회적 진보, 개혁 나아가서 어떤 뭐랄까 올바른 정치의 구현, 뭐 여러 가지 이제 진보적 가치를 내세웠던 386 지금의 586들 가장 진보적 지식인으로 그래서 가장 앞에 서 있던 분. 그러나 뒤에서는 자녀 아들 딸의 입시와 관련돼서 특권화된 여러 가지 권력을 동원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퍼부어 준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판결에도 예. 거기에 대한 유죄 1심 판결이지만은 예. 거기 나와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거나 예. 그런 게 아니고 유무죄를 다툼에 있어서 증거주의, 뭐 디지털 예. 흔적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다툴 수는 있지만은 본인이 그런 판단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예.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우영 위원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초반에 뭐 이게 과연 조국 전 장관만의 문제였겠느냐? 아들 딸을 위해서 부모가 나서서 뭐 자기소개서도 써주고 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뭐 인턴 증명서도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발급해주고 이게 과연 조국 전 장관만의 일이었겠냐? 누가 조국 전 장관에게 이 문제, 아들 딸 자녀 입학 문제와 관련,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무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네, 바로 지적하셨는데요.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론의 비난이 더 거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슬로건을 하나 찾아본다면 춘풍추상이라는 말이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의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 이 말인데 이 말을 이게 그대로 적용하면은 예.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이 났을 때 사모펀드보다는 사실상 자녀 입시 비리가 더 민감했습니다. 더 공분을 샀어요. 그렇죠. 더 예. 공분을 샀죠. 이건 뭐 공이 다 아시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관례적이고 다 있어 왔었던 일이다. 근데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사회, 즉 기득권의 사회의 도덕적 불감정이 윤리적 감정이 얼마만큼 무뎌졌는가를 그대로 시사한 거예요. 예. 조국 전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대한민국 일국의 법무장관이었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사법권이 칼자루를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진보적인 엘리트로서 주목을 받아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 뒤에는 그렇게 관례대로 흘러나온 기득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법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가지는 개인적인 어떤 불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전체적으로 만연돼 있던 도덕적 불감정의 여론이 여기에 질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조국 전 장관이 1심 판결을 받고 여기에 굉장히 호소한다, 한탄스럽다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래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사회적 영향이 있고 한탄보다는 미안하다 해야 되고요. 이게 호소를 하기보다는 인정을 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뿌릴 수 있는 만큼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제 조국 전 장관 그때 그 말을 많이 했죠.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학부모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인턴 증명서를 할지 그런 걸 좀 과장되게 할 수 있고 또 누구 변호사 사무실에 부탁을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아마 죄책감 없이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까 뭐 민정수석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데 민정수석이 아니고 일반 학부모라 할지라도 아마 공소장을 한번 읽어보면 아마 좀 경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너무 혐의가 12개 혐의지만 사실은 유조와 허위로 작성한 것들이 그게 뭐 한 1, 20장 되거든요. 근데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할 때마다 그걸 전부 다 공소장에 의하면 허위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장을 넣은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아니 뭐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저도 학부모 중 하나니까 그런 유혹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소장을 보니까 그 정도를 훨씬 더 초과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를 훨씬 더 초과를 해요. 그래서 그걸 옹호하는 분들도 한번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한번 보시라. 그러면 더 이상 옹호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실히 자기 힘으로 공부해서 지원했던 학생과 비교해 보면 그 형평성의 차이 그런 것들이 제법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국 전 장관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은 사과는 안 하셨어요. 평소에는 뭐 사과하셨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이 판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사모펀드 부분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얘기했지만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의 첫 출발은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모펀드를 활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약간의 이런 어떤 권력형 비리와 같은 그런 의혹으로 좀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과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시죠? 전혀 모릅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뭐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아무리 처를 하더라도 그런 재산이 많은 처를 하더라도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막 투자합니까? 그렇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막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펀드 허용이 된다고 해서 사모펀드가요. 들어갔을 이 뿐입니다. 사모펀드 당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상규 위원장이 여상규 위원장이 이 조국 전 장관을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당시에 이 부분을 무리하게 계속 부풀려서 정치적 공세를 했던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죄가 나왔으니까요. 1심에서. 그렇죠. 글쎄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 관련해서 비판을 할 때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의미가 이게 유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실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예. 의미가 어땠습니까? 거의 뭐 모든 그 최고의 권력을 대통령 예. 바로 아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조국 민정수석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모펀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듣도 모두 못한 거였다. 그런 펀드에 투자를 할 정도로 그렇게 과감했느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자리에 있으면 사실 아는 주식 투자라든지요. 그런 투자 자체를 삼가하는 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보통 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있는 것들도 돈은 사실은 해약을 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은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을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유죄가 나왔지만 그럼 나는 몰랐다. 그럼 부인이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글쎄요, 과연 정말 이것을 조국 전 예. 민정수석은 하나도 모른 채 정경심 교수가 모든 것들을 다 관리했을까? 뭐 예.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도의적으로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죄가 나왔지만 예. 그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청와대에서 그 모든 정보의 핵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민정수석으로서 어쨌든 이러한 투자한 것들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는 것에 대한 이제라도 사과 한마디는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는 그 부인이 아무런 주식 투자도 하지 말고 가만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 경제를 꾸려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있었던 예.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신 대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예. 자산 구성이라서 더 이상은 어떠한 변동이 없는 것들을 국민들은 기대하시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예. 기대는 거.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한다거나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조 전 장관은 그런 모습들을 전혀 예.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민주당에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그런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지는 모습을 예. 좀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김건희 여사 검사의 아내로서 도이치모사트란 최근에 주가 조작 얘기를 막 꺼내고 싶은 욕망이 막 부글부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의 축적 또 그 자금을 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썼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각종 의혹들이 당시에 막 쏟아졌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누명을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뭐 이제 사과할 때지 뭐 억울함을 토로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언론인들한테 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지적하신 무차별적인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보도. 예. 그래서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뭐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예.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치 검사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는 차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처음에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어요. 상당한 권력형 범죄가 될 거다라고 기자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취재를 상당히 많이 예. 했었고 검찰에서 풀어주던 기사를 열심히 썼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3년 후에 드러난 것은 무죄입니다. 사법적 판단은 무죄인 것이고요. 그 무죄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라고 한다면 필요하면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언론인들이 사과해요. 언론인들도 뭐 사과해야 되면 사과를 해야 되겠죠. 당시 그 의혹을 쏟아냈던 그렇습니다. 기자, 그렇죠. 예, 아니 자신들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뭐 사과는 공직자만 하고 언론은 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공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는 해야죠. 것이죠. 근데 그와 별도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그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3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좀 되돌아봐야 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다. 그 중에 대해서 이제 뭐 첫 번째는 그 무차별적인 그 묻지마 보도에 대한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신공격성 보도,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받아쓰기 보도 이런 점들은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이제 과거에 저희가 좀 얘기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떠올려 보면은 매주 주말마다 서초동에서 찬반 집회가 격렬하게 있었습니다. 내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반박하기 위해서 대규모 또 집회를 엽니다. 그 부분이 같이 겹쳐서 오버랩이 돼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예, 과거 조국 전 장관의 집회 시위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와 있어. 빨리 누구세요? 직장부에다 봅시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그렇게 국민과 광장으로 가서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네, 민주당이 내일 집회의 목적으로 내건 것은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 그리고 미적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 촉구, 특검 도입,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좀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 밑에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자, 내일 아마 집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은 3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자라는 마음처럼 내일은 이재명을 수호하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실 겁니다. 근데 오늘 뭐 많은 부분에서 무죄가 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내일 집회 나오시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다 억울하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의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처럼 만약에 이 중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나오면 또 어떡할 건가. 만약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내일 집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어떤 말을 우리 5분들은 내일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을까? 그걸 저희가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간략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주 의원부터 좀 듣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로 예. 내일 그 집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써주셨군요. 그럼 건너뛰고 이상희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예. 좀 까마귀 진짜 범이 죽으랴 이 속담인데요. 예. 이 얘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흐르는 큰 강물에 돌멩이 하나 떠진다 해서 흐름이 바뀔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큰 흐름이라는 것은 뭐 유사한 그런 뭐 토스토이가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깊은 강물에 돌 하나 던진 데서 물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뭐 유사적인 그런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에 발생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의 참모진들과 측근들이 여기에 이미 유죄 확정을 받았거나 기소가 되어서 잡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증언과 사실 규명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재명 전 시장,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보고를 받고 승인하고 이 결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검찰 수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탄압과 억압으로 인해서 정치적 이슈를 소위 이재명 대표를 대선의 패배자로서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목표 자체가 법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그 차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집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억울함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범야당에 대한 조금 뭐 불편한 관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에 대한 범죄적 사실이라든가 혐의점 사실 자체는 사그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3년 전에 조국 수호 집회를 열었지만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듯 법은 법대로 그냥 갈 것이다. 진실은 또 밝혀질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예. 저는 어쨌든 뭐 여러 갈래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9년의 집회는 검찰개혁 집회 성격이 훨씬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물론 검찰개혁 플러스 조국수호. 예, 조국수호도 있지만 조국수호보다도 검찰개혁 그런 다음에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때의 집회와 이번의 집회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사실 민생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무도한 수사에 대한 예. 비판 뭐 이런 성격이 있는 집회인데 이런 집회를 하려면 사실 그 사전에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고 예. 그리고 나가자라는 것이 좀 형성이 분위기나 흐름 이런 게 좀 예.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하려면 좀 예. 진작했어야 됐다. 예컨대 지난 가을에 그 이태원 12구 참사 있었을 당시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졌을 때 그때 오히려 장외투쟁을 했더라면 예.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지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측면에서 보자면 약간 실기한 측면도 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해봐도 좀 갑자기 전달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공지가 나왔고 이게 지금 맞는 전략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정성호 의원도 그렇잖아요. 예, 이재명의- 실제로 현장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예.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집회와 이재명의 집회는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군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현주 의원께서는. 저는 이 조국 내일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죠. 관련된 이 장외 집회가 결국엔 조국 수호라는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재명 수호로 넘어가는 예. 그런 계기를 만들려는 친명계 의원들, 강경파 의원들의 전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에는 뭐 검찰공화국 무슨 뭐 탄압, 야당 탄압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주 목적은 이재명 수호인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지난 중간에 철험회 의원들하고 예. 철험회 소속 의원들하고 오찬도 했었고요. 철험회 의원들은 조국 수호 때 가장 앞장서서 강경 발언을 쏟아놓고 그리고 사실은 민심과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이반하게 되는 민심을 무시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의원들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 가장 지금 김성태 씨 관련해서 계속 발언이 나오고 있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강경 모드를 들어가기 위한 조국 장관의 이런 관련해서 이걸 발판으로 삼아 이재명 수호로 나아갈 것이다. 저는 그거의 단초를 또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무죄를 위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밝힌 것만 보더라도 바로 여기서는 이재명과 조국을 함께 묶어가는 그 발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그때 모였던 그 에너지, 응축 에너지를 이재명 대표를 구하는 또 방탄하는데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일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근데 이러려면은 뭔가 당이 좀 단합이 돼야 되잖아요. 앞서 이제 우리 장 기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당내에서는 이 집회가 과연 맞는 거냐 이런 회의론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더 많은 것도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만큼 조국 전 장관 사태 집회 때만큼 그 동력이 나오겠어요? 집회 동력이? 글쎄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나가실 거예요, 위원장님? 나가죠. 뭐 돌팔매도 같이 맞는 게 이제 동지라고. 그다음에 방탄이라 했는데 화살 날라오면 방패로 막아야죠. 여야의 어떤 정치적 싸움이라는 게 항상 고상한 영역인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되고. 옛날 한나라당도 뭐 사립학교법 가지고 장애투쟁했었고 싸우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았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개딸들 사이 아니고요? 개딸이 민주당에서 소수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그 민주당 대표 당시에 75%의 득표를 할 만큼 강경 노선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 짓기는 어렵지만 민생을 중심으로 또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어떤 그 보복적인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싸우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의지가 좀 늦게 표출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전될 건가. 아마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 집회 한 번으로 성패가 좌우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우리는 가만히 맞고만 있지는 않겠다. 너네들도 돌아보면 화살이 너네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우리 그 김건희 여사의 허위 논문, 뭐 표절, 또 한동훈 장관도 따님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이제 부메랑이 돼요. 정치도 인생도 돌고 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제를 해서 질문을 드려 좀 죄송합니다만은 3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은 무죄다. 억울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무도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분들이 오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마찬가지로 내일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억울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외치실 거잖아요. 근데 3년 뒤에 1심 판결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혐의 중에 유죄가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미래를 뭐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가정을 전제로 질문드려 네.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과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3년 뒤에 가서 우리가 만약 그때 한- 찬바닥으로 예, 숭례문 한 앞에 나간 거는 잘못했다. 개인으로서 자기 삶을 돌아본다면 예. 항상 성공과 후회가 절반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서도 항상 성공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좀 후회할지언정 그때 후회할지언정 지금 내일은 싸우겠다. 당연하죠. 제가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장외 집회가 구심점이 그렇게 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은 진행될 수 있을지언정 지지부진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희망상 아니에요? 희망상.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조국 전 예. 장관 관련해서 이 장외 집회가 길어졌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축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공천이 걸려 있었고요. 그래서 당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몇몇의 현역 의원들이 조국 수호 관련된 이 집회에 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질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 당대표가 예.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글쎄 이 구심점 있게 힘 있게 갈 수 있을까? 뭐 예.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건수 변호사. 저는 이제 조국 시즌2와 유사하다고 봐요. 지금 사실 정경심 교수 예. 합쳐서 징역 5년 됐잖아요. 예.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판결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모펀드가 됐건 입시비리가 됐건 예. 유죄를 받은 건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됐건 지지자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대부분이 물론 일부는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조국이다 예. 했다고 한다면 사실 내가 조국이라고 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적어도 물론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유죄 판결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 부분은 사실을 사과를 해야죠.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도 이걸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것이 이제 유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앞으로 장외 집회에 저는 영향은 거의 0%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건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 그 세력 내에 상징적인 사람에 대한 검찰의 어떠한 메스를 대는 거지 조사하는 것에는 용인하지 못하는 예. 거예요. 그게 검찰이 정치화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만에 하나 기소가 되고 일부라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걸 아마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의 똑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뭐 총선이 됐건 대선이 됐건 심판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은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성태,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등등이 연루돼 있는 대북 송금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몇 가지 보도를 좀 추려보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던 건데 이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계속 두 분은 주장해 왔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쌍방울에 대해서는 내 입밖에 모른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김성태 전 회장한테는 굉장히 화가 나는 말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또 나를 이렇게 모른다고 해? 과거에 김문기, 지금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사실에 화가 나서 다 털어놓은 유동규 씨처럼 김성태 전 회장도 쌍방울 내 입밖에는 모른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 말에 화가 나서 검찰에서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 털어놓은 내용 중에 하나가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무려 4번에 걸쳐서 전화통화를 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열렸던 한국인 기업 민 간담회에서 휴대전화로 고맙다. 여기 사이에는 이제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가 전화를 연결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7월에 또 뭐 행사에 불참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고 또 그해 12월에는 룸사롱에서 술을 먹다가 변호사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 연루돼 있던 이태영 변호사를 통해서 또 통화를 또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 1, 2월 경에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난감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을 했다라고 털어놨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다른 것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부인을 통해서 나왔어요.
마치 자기가 중간에 전화를 연결해 준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옥중에서 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알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4번 통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동아일보 보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옥중에서 나는 절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을 통화 연결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전 대표는 소위 이야기하는 검찰 조사를 받는 세간의 예. 그 어떤 통속적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1도, 2부, 3배. 예. 첫 번째 안 되면은 도피를 하고, 두 번째 안 되면 부인하고, 세 번째 안 되면은 빼것이라 이런 세간의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부인하고 보는 것 같아요. 부인하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화영 경제부지사 그리고 김성태의 관계 일단 이거부터 규명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은 다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김성태 상방울그룹 회장이 전 회장이 남북교류법이라든가 유엔 제재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불법으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잘못하면은 직원들이 다 구속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불법 송금에 대한 유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을 무릅쓰고 800만 달러, 300만 달러 등등을 보낼 수 있을까요? 50만 달러 더해져서 850만 그렇죠. 달러다 이런 얘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방울의 전 회장 같으면은 소위 기업체의 대기업의 회장인데 여러 가지 단돈 1억을 투자하더라도 여기에 리스크는 다 진단해 보는 것이 기업의 통속적인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800만 달러 이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증될 만한 보험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확정적인 잣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확정적인 기준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이 경기도가 이야기하는 이재명 전 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가 여기에 완전하게 소위 말해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모르게는 할 수가 없는 자기가 85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낼 수는 없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800만 달러를 내놔라 그랬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순수하게 북한의 광물을 쌍방울이 가져와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선을 넘어선 금액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걸 이화영 경제부지사와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론이라기보다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그러니까 워낙 사건 사고가 많고 계속 쏟아지는 검찰발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검증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한동훈 장관이 강조했듯이 팩트와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겁니다. 우선 누굽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경우에는 이분이 지금 쌍방울 전 회장이긴 하지만 전직 나이트파, 전주 나이트파 조폭 출신의 사채업자였어요. 어찌됐든 SPC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가로 변신을 하고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분이 돈 버는데 관심이 있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인도주의 협력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 만들기엔 관심이 없었다고 봐요? 저는 그것에 무슨 큰 관심, 그게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 사람은. 김성태 전 회장한테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가고요. 전직 사채업자예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겠죠. 누구를 대통령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돈 버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안부수라는 아태평화협 회장이 있어요. 이분은 유명한 대북 브로커입니다. 남북관계 특히 통일부 출입 기자들 물어보면 다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있고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있어요. 그럼 김성태와 안부수라는 두 사람은 그 쌍방울과 대북, 쌍방울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광물 사업 같은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출을 하면 좋고 진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대북 경협주, 남북 경협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예. 쌍방울 주가가 22.몇 %가 올라서 상당히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나노스라는 기업이 바로 그런 건데요. 예. 이것은 별건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화영과 이재명 그리고 이제 김성태와 안부수 4명과의 관계를 지켜봐야 예. 되는데 우선 이화영과 이재명은 경기도 안에서 뭘 하려고 했냐면 북한하고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하는 거하고 쌍방울에서 그냥 대북 지원 사업, 아니 대북 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스마트팜 사업이고과 그렇죠. 그 광물이고. 스마트팜 사업만 하더라도 예컨대 그것을 뭐 500만 달러를 주고 그걸 하려고 한다면 그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스마트팜 사업은 그냥 돈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야 되고 시스템이 가야 예, 되고 예. 우리 물자가 가야 되는 문제여서 이것은 유엔 안보리 위반이기도 하고 뭐 관계가 좋을 때는 해볼 수 있지만 관계가 막히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얼레벌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럼 사자가 모여서 뭔가 우리가 850만 달러를 주고 뭐 이재명 대표를 북한에 보내고 그리고 뭐 남북 경협 사업을 하고 뭐 인도주의 지원도 하고 등등을 하려면 모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앞서 전화 3번 이화영 지사를 통해서 술자리에서 이태용 변호사를 통해서도 한 번 술자리를 통해서 뭐 한 3-40초 통화한 거 가지고 너무 잘 알아서 이 전 850만 불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한 그런 85억 한 뭐 90억 정도. 그 한 예. 100억 되는 돈을 전화 내통 뭐 10초 20초 해가지고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결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검찰은 아직 거기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보도만을 가지고 검찰이 쏟아내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이것은 범죄적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발언권을 또 드릴게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꼭 만나지 않아도 아주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우리 민현주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상희 교수님에게 제 마음과 제 의지를 다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희 교수님과 단 한 번 통화를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 자, 어쨌든 이런 주장을 이제 많이들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장 기자님은 너무 검찰이 근거 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들을 언론이 다 받아쓰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간다.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오이사 조치 위반이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이고요. 이거 엄청난 범죄적 혐의가 돼요. 예. 그렇지 제가 않습니까?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지금 500만 달러, 300만 달러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왜? 그건 이제 어떻게 김성태 가는지. 회장이 보냈으니까 본인이 그렇죠. 지금 그건 이제 거의 검찰에서 맞는 것 실수했으니까. 같아요. 뭐 증거도 있고 더구나 영수증도 있잖아요. 예. 북한에 써준 거. 근데 500만, 300만 달러를 왜 줬느냐? 본인의 어떤 쌍방울 관련된 대북 사업을 줄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방금 장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 보도나 검찰 개혁발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모의였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예. 일방적인 어쨌든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줬다는 얘기지. 예. 이재명 대표가 승인하고 보고받았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단지 전화 통화와 관련돼서 통화를 해서 다 승인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잖아요. 또 술 취해서 한번 받아줬다고 했는데 선양에 있을 때 북한 사람들로 있으면서 전화 받고 있는데 고맙다고 했고 필리핀에서 아테오과 같이 뭐 행사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했고 이제 그런 뭐 한 4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히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통화 내역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검찰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관계돼가지고 범죄를 모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안 만났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이 신뢰가 있느냐,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포인트예요. 예. 여기에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 이거예요. 적어도 뭐 모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쌍방울 쪽에서 북한에 뭐 500만 달러 또는 300만 달러 이런 돈들이 건네가는 거는 미루어 짐작컨대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알 높다.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는 사이였다. 직간접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까요? 뭐 장 기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김성태 전 삼방울 그룹 회장이 출신이 어떻든 간에
기업이 손해나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예. 단돈 얼마나 투자하더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고서는 안 하죠. 그 안전장치가 과연 이화영 경제부지사로 국한이 됐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화영 부지사는 왜 여기에 대해서 사실 허구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이렇습니다. 장 기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국가보안법 위반에다 남북교류법 위반에다 유엔 제재에다가 이게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이화영 경제부지사는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길 바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가정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증언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습니다. 첫째, 이게 관이 들어간 거예요, 경기도. 그럼 이 부분이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둘째 뭐냐 그러면 그렇다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모르고 있었느냐까지 갑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비밀스럽게 접촉하는 부분을 미국의 정보기관은 모르고 있었느냐? 국정원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요. 표현이 조금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적적 행위에 대한 부분이 완전하게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짐작컨대 봐서는 이화영 경제부지사는 이 부분을 더 크게 번지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또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제3자 뇌물죄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뭐 300만 달러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기도가 대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쌍방울이 대신 함으로써 뭔가 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왔어야 되는데 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뜻대로 풀리나요? 그렇죠? 제대로 안 되면서 돈만 날린 꼴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배달앱 사업에서 이 쌍방울도 응찰을 했으니까요, 컨소시엄. 여기를 선정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주려고 했는데 근데 또 막상 이제 선정 결과 쌍방울은 탈락하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손실을 본 쌍방울을 챙겨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가 쌍방울을 사업자로 선정하려고 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선정이 안 됐는데도? 아니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약속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대북 사업 너네 안 됐으니 그렇죠. 내가 다른 걸로 너네 도움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느냐? 아니 뭐 그렇게 해줘라. 뭐 그게 뭔가 이제 뇌물이라는 것은요 요구, 약속, 수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가 아직은 이제 나타난 건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걸 사후 보고, 승인 또는 묵시적 동의 이런 거 어느 하나 걸리면 이제 사후 보고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미리 보고를 했다랄지 승인을 할지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법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이제 부정한 청탁과 이제 대거한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정한 청탁이 무엇일까? 뭐 대북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랄지 그런 내용의 서로의 어떤 묵시적인 뭐가 있었다랄지 그 대가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뭐 50만 달러, 30만 달러 줬다고 하면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고 약간 법리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경우때 또 뇌물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방북과 관련해서 이 3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이걸 김성태 전 회장이 지불했으면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받은 거 똑같을 수 아니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거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뭔가 서로 협의가 됐다고 한다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있다면 뇌물 또는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보태고 싶은데요. 이제 더 이상 지금 민주당 얘기로만 지금 시간이 다 갔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뭐 발언권을 더 드리고 싶지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제 충분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정하게 양쪽의 입장을 다 전달했다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기회를 또 드릴게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천공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 아닌 정치권의 천공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천공 주장을 했던 전 국방부 대변인 그리고 이를 보도했던 언론사 기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천공을 고발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쭉 관련자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와서 둘러봤다는 얘기입니까? 네.
한남동에 있는 총장 공간을 둘러봤다. 1시간으로 어느 정도 둘러본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남동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4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이게 이제 천공이 다녀간 직후입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했다. 추후에 관계자한테 들은 거는 검정색 카니발이었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 인사다. 국민의힘.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인수위 관계자. 네. 그게 3월 15일로 기억하고 대통령실 이전 용산 둘러보러 왔었던 분, 그 두 분이었죠. 상식적으로 일단은 납득이 안 가고요. 핵심은 민간인의 이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개입, 이 관점에서 책도 썼고 해당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밝힐 몫은 고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전혀 관계 없는 분들이 왜 고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실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또 지금 그분이 어떤 내용으로 확인을 해주는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지금 이 책으로 이제 공개를 한 거거든요.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그 의혹 사건은 경험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을 제3자들끼리 모여서 마구 떠들어서 사건화되었다가 결국은 내용은 정말 우습게 어이없는 종결이었는데요. 그래서 청담동 시즌 2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구조가 똑같은 거죠. 예, 대통령의 관저 이전을 놓고선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있었죠.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관저 이전을 위해서 사전 답사 차원에서 천공이라고 하는 글쎄요, 저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모르겠어요. 직업적으로 하여튼 뭐 천공이라고 유튜버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튜버. 모르겠습니다. 예. 자, 천공이라는 사람이 김용현 당시 이제 경호처 처장하고 같이 지금 육군 참모총장의 관저를 가서 여기가 대통령 관저가 옮겨올 만큼 풍수지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 다녀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누구로부터 당시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출판을 글에다가 썼습니다. 대통령이 고발 조치했고요. 사전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천공이 정말 관저를 사전 답사했다라고 믿으시면은 아니다. 정말 이 대통령실 주장처럼 청담동 시즌 2에 불과하다. 걷자다 이렇게 하면 X하겠습니다. 세모 없나요? 예, 세모도 해요. 기자들은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변호사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 세모가 없는데. 예, 세모가 없지만 세모로 인정하겠습니다. 세모. 두 분은 세모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일 거라고 믿는 근거가 뭐예요?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거짓말할 리 없다 이거예요? 일단은 그 부승찬 씨가 그날 일기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컴퓨터에 그 저장한 시간이 예. 4월 1일인가 특정돼 있고 거기에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등장하고 또 부사관이 그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또 전반적인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감각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예. 천공이 지금까지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태원 조문 관련한 발언이라든가 또 엘리자베스 장례식 때 한 발언이라든가 그 발언과 동시에 대통령실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왔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윤석열 후보 시절에 저분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라고 시인도 한 바가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왜 용산 쪽에 대통령실을 옮겼을까? 분명히 거기에 어떤 무속의 영역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라스푸틴 같은 비극이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에 또 아픔도 있는 거고, 그 다이너마이트는 깊게 묻으면 파괴력이 너무 커집니다. 빨리 이걸 제거를 해야 돼요. 예. 천공은 하루속히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부정하도록 하고 대통령실은 남 고발하기 전에 천공과 관련이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육군 참모총장 관사에는 당연히 CCTV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무렵에 CCTV를 딱
확보해서 딱 틀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짓이라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가 없어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뭐 김재원 전 최고가 뭐 청담동 시즌 2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에 천공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전 유튜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저분은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요. 저분은 알지만 얼굴은 알지만 저분이 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없다. 기사를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저는 유튜브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김용현 경호처장이에요.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입니다. 그분이 벌건 대낮에 혹시라도 만일에 눈에 저렇게 생기신 분, 눈에 확 띄는 저렇게 생기신 분을 논란이 데리고. 될 수 있는 이미 대선 때부터 한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과 같이 사저 부지를 돌아봤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납득이 된다?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국민의힘 외부 분들은 왜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국민의힘 내부나 용산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분도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전에 들은 걸 다시 또 옮긴 겁니다. 그분에게 직접 확인조차도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들었다고 하는 분도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사실 여부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부승찬 전 대변인의 말이 뭐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면 저 육군 참모총장 관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이 뭐하러 육군 참모총장에게 다녀가지도 않은 천공이 다녀갔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며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은 뭐하러 거짓말을 또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사관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천공이 다녀가지도 않는데 천공이 다녀갔다 이렇게 육군 참모총장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지 부사관 않은 말도 들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승찬 전 대변인에 대한 부분이죠. 이분은 정치인입니다. 뭐 저 국방부 전 대변인을 했지만은 이미 2020년대 제주도의 을성구에 출마를 했다 경선에서 낙마를 했던 사람이고요. 또 뭐 김종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 실제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 메신저가 우리가 신뢰를 해도 될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화장실에서 이야기하다가 나왔던 사건. 그리고 이것이 시중에 루머처럼 계속 확산되어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이것을 실질적 진실로 봐야 될 것인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이 관련해서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회의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참여했고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통해서 뭐 토론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이 당시에 천공의 천자는 안 나왔습니다. 단 한 자도. 나온 이유가 왜 이것이 그러면 다른 데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 용산 부지 이전은 공약 실천에 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적 요소들은 다 따져봅니다. 특히 그 당시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했냐 그러면은 무속에 대한 프레임에 걸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과연 그런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봤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떤 귀신이 곡할 노릇을 그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실무 회의를 통해서 제가 관여했던 회의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 또 그러한 부분도 조차의 어떤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계의 바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장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준석계가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대표에 나온 천하람 그리고 이 최고위원에 나온 뭐 허은하라든지 김용태. 김용태 최고위원이 과연 최고위원이나 당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고위원이 입성을 할 것인가? 이 지도부에 입성을 할 거냐?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해보면 국민의힘에 새로 가입한 2030, 40 그 당원들이 표심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까지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투표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천하람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계좌 열어라. 후원금 보내겠다. 이런 것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렇게 붐이 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얼마나 많이 모였을지는 지금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오후 5시에 대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있었던 무슨 양말 또는 무슨 연예인 사진 이런 그 캠페인과 전혀 다른 캠페인을 하면 저는 좀 새로운 현상과 새로운 바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거는 윤핵관들 윤심이 바라는 상황이 아닐 텐데 괜찮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저 후보분들 예. 전체를 보기보다는 전 천하람 당대표 후보자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예. 천하람 제가 후보자는 제가 방송이나 이런 통해서 좀 미리 좀 알고 있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당대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천하람 후보자가 약진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준석 봅니다.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계파라든지 어느 계파에 내가 예. 대리로 나왔다라든 그것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 본인이 하고 예. 싶은 미래를 이야기했을 때 천하람 후보자는 상당 부분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 교수님 10초. 윤심은 안철수에게 있다 없다. 글쎄요. 없다?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상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